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은에서 금융위기 경고를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올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보통 윗대가리들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 손잡고 갔지만 지금은 정부 손잡고 같이 갔다가는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가계부채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질 것을 이야기를 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요, 금융위기 이꼬르 뭐예요? 부채위기다 항상. 근데 우리나라 부채가, 안전한 부채가 뭐가 있어요? 가계부채 폭증했죠. 또 기업부채 어때요? IMF 때보다 더 위험하죠. 부채만 봤을 때 IMF 때보다 그냥 기업이 더 위험하다가 아니라 부채만 봤을 때는 기업부채가 IMF 때보다 위험하죠. 총량도 늘어났고 GDP 대비로. 국가부채 어때요? 요것만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국가부채도 우리나라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게, 국가부채도 D1이랑 D2가 있다고 그랬죠. D1 자체는 낮은데, 예를 들어서 연금성 부채라든가 나중에 연금도 다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따지면은 우리나라 100% 넘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추경을 안 했죠. 추경을 안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금을 하는 마통이라든지 외평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꺼내다 썼고, 또 예를 들어 지금 정책대출이 나와요. 정책대출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돈을 써야 되죠. 그럼 국가부채가 늘었어야 되는데 정책대출 국가부채를 안 쓰고 뭐 썼어요? 주택도시기금 꺼내다 썼죠. 2년간 35조나 꺼내다 썼다고 하는데, 이 주택도시기금이 뭐예요? 청약 통장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돈이다. 그러니까 가계 돈 꺼내다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이런 정책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채 위기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터지면은 국가가 부채 늘려가지고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지.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 엄청나게 늘렸죠. 경기 침체가 계속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보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수준이 높아요. 거기다가 일본 국가부채랑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차원이 다른 게, 우리나라가 국가부채 굉장히 낮추더라도 계속 재정 건전성을 반영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혹은 준기축통화도 안 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가 신용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 이렇게 늘고 기업부채 이렇게 늘었는데, 근데 국가부채는 많이 안 늘었거든. 국가부채 조금만 더 늘려가지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서 터지는 것을 억제하려고 국가부채로 어느 정도 유동성 충격 완화를 만든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그럼 신용도가 바로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억지로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DSR 정책은 꼭 부동산 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도대체 전세나 정책대출 DSR을 적용을 할 거냐. DSR이라는 게 뭐예요? 소득 대비 부채잖아요. 이 소득 대비 부채를 하고 있는 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계 금융 안정을 위해서예요. DSR을 막 80%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한 500만원 열심히 벌어가지고 500만원 좀 버는데, DSR 80% 나가, 내가 1000만원 번다고 해봅시다. 월 1000씩 벌어요. 근데 80% DSR이면요, 200만원 남아요? 원리금으로 다 쓰고? 근데 요 200만원에서 비소비 지출 다 뗀 것도 아니에요. 이제 세금도 내야 돼요. 소비 지출을 해야 되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월 1000씩 버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DSR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가계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도 마찬가지예요. 주거 안정은 내가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거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정부가 잘못 짓고 있다. 주거 안정은요, 주거비를 낮추는 게 주거 안정의 핵심입니다. 주거비를 낮춰야지 주거 난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대출 내줘가지고 주거비를 올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주거 안정이죠? 그러니까 금융 안정, 주거 안정, 가계 안정을 위해서는 DSR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거 안정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DSR을 우회하는 대출을 내주는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냐 도대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에 가계부채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들었다? 아까 뭐 말씀하셨던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혹은 사업자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도 지금 이미 1896조 2천억, 거의 이제 1900조 가까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 사업자 대출 집계된 게 750조 정도 되고, 사업자 대출 집계된 게,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도 최소 1000조 이상이죠. 그럼 거의 이제 4000조 다 돼간다. 그래서 주담대가 16조 원 급증했고 2분기 때만, 1분기 때만 12조 4천억이 급증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대출 내놓고 스트레스 DSR 밀어쓰니까 터져나가는 일인데,
요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정책 실정이죠, 이건. 이거를 은행 탓하고 있는 거고, 항상.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내수 경기 침체되죠? 수출 침체되죠? 소비 안 되죠? 그냥 집값 거품만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나라 일에 관심은 있나 몰라 하고 말씀하시는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낮췄고, 한국은행 이전에 KDI에서 먼저 낮췄죠. 그런데도 우리 경제는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 상반기 수출 실적 개선 등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는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물가에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출 개선세가 가계 소득으로 오고 있진 않죠. GDP는 올라가는데, 명목 GDP는 올라가는데, 실질 GDP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실질 소득은 줄어들까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폐업하던 등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수출 개선세나 물가 둔화세 등 일부 지표만 앞세워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왜냐면 경제 나쁘다고 하면은 진짜 위기 오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특히 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가 이야기하기 전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이야기를 했다. 지난 정부에서 GDP 대비 100%에 가까운 90% 아주 후반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90% 초반으로 관리했다. 요거 GDP 산출 연도 개편해가지고 6.9% 낮춘 거죠. 또 경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 위기가 올 상황도 아니고 경제 위기 실질적으로 온 상황이에요. 이게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로 번졌을 때 체감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경제 위기냐 아니냐? 물가 상승률도 어때요? 물가도 잡혔다. 물가는 기저효과죠, 당연히. 그럼 물가가 계속 막 오를까요? 근데 보면 채소값 또 10%대 올랐대요, 이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예요? 물가 지표도 개편했다. 물론 개편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개편한 건 맞는데 그 비중을,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들의 비중을 낮추고 물가가 잘 잡힌 것들의 비중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죠. 개편으로 인해서 GDP 0.1%포인트 이상 상승 효과가 있고 물가 상승률도 0.1%포인트 이상 하락 효과가 있었어요. 개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금리 내려야 되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왜 아쉽다고 그래요? 우리 경제 살아나고 있으니까 하느니 경제 발목 잡지 마라! 라고 태클 걸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어느 정부에서 금리에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냐. 금리 인하를 막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요?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사기를 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금융 안정이 되면은 한은에서는 금리를 막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부동산 가격이에요. 가계부채 때문이지. 가계부채 폭증 때문이에요. 한은에서 부동산 가격을 언급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은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저기 태양을 봐라. 근데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막은 것은 손가락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가 다르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가 폭등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근데 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된다는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여기서 더 폭증할까봐 금리 인하 못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채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이야기를 괜히 새삼스레 왜 했겠냐. 10월에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이사간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9월에 너네가 어차피 지금 9월에 하는 금통위에서는 금리 결정 안 합니다. 3, 6, 9, 12월에는 금리 결정 안 하고 그때는 부실채권도 정리하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면은 9월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게 느껴진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10월에도 금리 인하 안 하겠다 하는 선언을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어떻게든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지금 저렇게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경제 위기냐 아니냐? 경제 위기예요. 지금 보면 7월 생산 소비 동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만 증가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불어나서 그 유동성이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투자만 늘어나고 생산이 안 된다는 소리는 자본주의가 어긋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표현을 했죠.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실패. 윤석열 정부는 불로소득 성장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패할 수 있다. 왜냐면 소득주도 성장보다 더 위험한 거니까. 대출주도 성장이고. 그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지금 생산과 소비가 동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지금 3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 소매 판매 지수 이것도 전월 대비 1.9% 줄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 소매 판매 지수는 지금 9분기째 감소라고 했죠. 9월까지 감소되면 이거는 10분기 채우는 거다. 와.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도 줄었다. 선행만 동일하다. 왜? 지금도 보면 그래요. 부동산 전망지수 자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집 살려는 심리 늘었다. 어쨌든 KB에서 지금 주택 매수 심리가요 2주째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전망은 올라갔다고 하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 사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대출 맡기면은 나랑 똑같은 여력을 가진 사람이 내 집을 못 사고 나보다 훨씬 더 여력이 많은 사람들이어야지 내 집을 사주는 건데 이걸 더 비싸게 사주려면 나보다 훨씬 여력이 많은 사람이 사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겠냐.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생각하고 집값이 오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계산 없이 수요 공급에 놀리는데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릅니다. 그랬습니다. 저기 우리 영끌 오정님들이랑 그 국토부 장관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겠냐.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더 여력 많은 더 큰 바보가 있어야 집값이 오르는 건데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지금 대출이 막힐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 비싸게 사줄 수가 있냐.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집값 전망이 어떻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근데 부동산 불패 심리, 언론의 부추김,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이것들이 묶여왔고 부동산이 잡히는 시기에 코로나 터지면서 더 올랐고 2022년도에 잡히는데 정부가 자기 정책 대출 쏟아 부어가지고 어떻게든 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미쳐있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심리가 아니라 광기다. 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